자, 시작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합격 전략 설명회를 한번 시행해 볼 건데요. 비가 온 뒤에 날씨가 또 많이 추워지기도 했고, 그리고 또 요즘은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많이 들으시는데 직강으로 나오셔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선생님들의 노고를 위해서라도 오늘 많은 알찬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한번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설명회는요, 2021학년도 교원 임용시험을 대비하는 공부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위주로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이런 정보들을 좀 알려드리는데 초점을 좀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에 대한 목차를 잠깐 보시면요, 차례 잠깐 보실게요. 먼저 올해 치러진 11월 23일에 치러진 2020학년도 교원 임용시험부터 또 시험 유형이 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답형 유형으로 들어선 2014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이제 기출문제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좀 했는데요. 이 분석표를 바탕으로 이제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되는지, 시사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얼마 전 치러진 11월 23일에 치러진 교원 임용시험 국어교육론 기출문제를 좀 실어놨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제가 기출문제와 예시 답안을 이제 자료집에 좀 실어놨는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고 어느 주제가 좀 출제가 되었고 또 어느 수준의 어느 깊이로 좀 출제가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라고 제가 한번 자료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내년 2021학년도 교원 임용시험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년도 2021학년도 교원 임용시험을 대비하는 국어교육론의 1년 커리큘럼 강의 계획을 좀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한번 지어볼까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국어교육론이 어떤 과목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드려볼까 해요. 국어교육론은 어떤 과목인가요? 자, 국어교육론은 어떤 과목인지는 아시는데 막상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은 쉽지는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국어교육론이 어떤 과목인지 좀 설명을 좀 하려면 먼저 국어교과의 하위 영역인 무엇이 있는지 좀 아셔야 됩니다. 자, 국어교과의 하위 영역을 한번 살펴보면요. 크게 몇 영역이죠? 그렇죠. 크게 5영역으로 한번 나뉩니다. 5영역으로 나뉘는데 이 영역을 한번 살펴보면은 듣기, 말하기, 그 다음에 읽기, 쓰기, 문법, 그리고 문학. 네, 이렇게 5영역으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 국어교육론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 사용 기능 영역에 해당하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배우는 과목이 국어교육론이다 라고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로 국어교과의 하위 영역을 한번 살펴봤다면요, 두 번째는 교원 임용시험의 시험 공고를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교원 임용시험의 시험 공고를 한번 보시면 출제 범위가 소개가 되는데요. 자, 출제 범위가 소개가 되는데 크게 어떻게 소개가 되나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한번 살펴보면 크게 교과, 교육학, 그리고 교과, 내용학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용어가 좀 나름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에 대해서 한번 풀이를 해보면은 교과, 교육학은 어떤 내용을 대비하는 건가요? 교과, 교육학은 해당 교과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나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평가 방법, 이런 전반적인 연구를 하는 분야가 교과 교육학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교과 내용학은요. 교과 내용학은 해당 교과를 이루는, 근간을 이루는 내용 요소를 다루는 분야를 말합니다. 자,
내용 요소가 있어야 해당 교과를 가르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크게 교과 교육학, 교과 내용학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1번, 2번을 한번 종합해 본다면 국어교육론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가르치고 또 교사학습 방법이나 평가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 국어교육론이다 라고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좀 정의를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 즉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는 과목이 국어교육론인데, 그럼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학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대비를 해야 되느냐, 그것을 여기 앞에 빔을 한번 보시면 크게 교육과정과 이론서를 통해서 대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은 교육과정, 2번은 이론서 혹은 개론서라고 하는데요. 자, 교육과정하고 이론서를 활용을 해서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중에 이제 교육과정만 또 잠깐 살펴보시면, 저희는 국어과니까 이제 국어과 교육과정을 봐야겠죠? 자, 교육과정 이제 시기별로 한번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현행 같은 경우는 2015 개정교육과정입니다. 현행이죠. 현행 2015 개정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이제 교육과정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말은 교육과정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좀 대비를 하나요? 그죠? 성취 기준에 대해서 대비를 합니다. 이 성취 기준이 바로 여기 내용 요소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좀 정리를 하고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행인 2015 개정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준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2015 개정교육과정은 조금은 불친절한 교육과정입니다. 왜 불친절하냐? 많은 성취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취 기준의 내용 요소를 다 제시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하되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그러니 수험생 입장인 저희 입장에서는 대비하기에 조금은 불친절한 그런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현행인 2015 개정교육과정에 초점을 두되 우리는 2012 개정교육과정, 2009 개정교육과정으로 좀 보충을 해서 이제 교육과정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교육과정으로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이제 해당 내용을 봤다면 그 성취 기준 내용이 교과서에 어떻게 풀려져 있는지 교과서를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성취 기준 내용이 조금은 추상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교과서에 어떻게 풀이가 되었는지 우리가 교과서 학습 활동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교육과정 성취 기준, 교과서 내용을 학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론서, 개론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선생님들께서 이제 교육과정을 보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실 텐데 많이 계실 텐데 교육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장문 이론이라든가 혹은 직접 교수법, 현시적 교수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장문 이론은 아예 언급이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으로 모든 시험에 대한 커버가 가능하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장문 이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커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이론서, 개론서를 바탕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법, 독서, 장문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서, 개론서를 바탕으로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미처 보지 않았던 내용을 여기서 학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국어교육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크게 교육과정과 이론서를 양대산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야, 즉 교육과정, 이론서를 바탕으로 내용을 학습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볍게 좀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요. 워밍업으로 국어교육론이 어떤 과목인지 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은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올해 치러진 시험부터 좀 변경된 시험 유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앞에 빔을 보시면요. 앞에 프린트 1이라고 쓰여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리 나눠드린 프린트를 보시면 프린트 밑에 페이지 수가 적혀 있는데요. 이 페이지 수를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빔과 이 프린트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치러진 11월 23일에 치러진 시험부터 시험 유형이 조금 변경됐는데 이 학년도라는 말이 좀 생소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2020학년도 같은 경우는 2019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19학년도는 2018년도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제도는 이 제도였고 바뀌기 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바뀌기 전 2019학년도를 한번 보시면 크게 2019학년도는 시험 유형이 기평, 서술형, 그 다음에 논술형으로 시험이 구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바뀐 제도를 한번 보니까 바뀐 제도에서는 기평, 서술형으로 시험이 구성이 돼요. 즉 논술형이 폐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기평이 총 8문항에서 6문항으로 축소가 되었고,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는 13문항에서 17문항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논술형이 폐지가 되고 기평 수가 축소가 되었지만 서술형이 총 4문항이 늘어나면서 제가 올해 누누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 무엇이냐면 시간 분배가 이제 관건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이냐? 논술형, 그 다음에 기평이 아무리 폐지가 됐다고 하지만 서술형이 4문항이 늘면서 이제 시험 시간에 쉽게 문제를 내 답안지에 옮겨 적는 것까지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을 것이다. 시간이 촉박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려봤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우리 바뀌기 이전인, 즉 시험 유형 이전인 2019학년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연습을 할 때, 즉 시험장에 가시기 전에 연습을 하시잖아요. 문제 푸는 연습을. 그때 자, 바뀌기 전은 기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논술형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이때 기평 같은 경우는 총 8문항이에요. 그죠? 총 8문항이에요. 이때 총 8문항을 푸는데 저희가 30분을 잡고 연습을 했었습니다. 자, 서술형 같은 경우는 한 문항당 연습을 할 때 10분씩 잡고 연습을 했었어요. 다음 논술형 같은 경우는 총 한 문항이죠. 그래서 논술형 같은 경우는 총 한 문항인데 논술형은 서술형보다 조건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2문제를 합친 걸 논술형을 하고 취급을 하고, 논술형은 한 문항을 푸는데 총 20분을 잡고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은 2019학년도 문제를 푸는데 최적화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이 이제 바뀐 시험 체제, 지금 2020학년도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술형 한 문항 푸는데 10분씩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30분, 10분, 20분이라는 것은요, 시험지에 풀고 자신의 답안지에 옮겨 적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옮겨 적는 것까지 포함이에요. 자, 서술형 한 문항당 10분인데 한번 보시면, 자, 전공은 크게 A형과 B형이 있습니다. A형과 B형이 있는데 B형을 한번 보시면요, 기평이 서술형이 9문항이에요. 그죠? 그러면 한 문항당 10분씩 잡고 연습을 하면 총 90분입니다. 근데 시험 시간 전체가 90분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미 서술형 푸는데 시간은 다 갔고요. 기평 2문항은 풀지도 못한 채 시험이 종료되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10분꼴로 시험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뀐 시험 체제에 좀 적용을 해본다면 한 문항당 10분씩 잡는 게 아니라 이제 9분씩 잡아서 81분에 좀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9분 동안에 기평 2문항을 풀도록 연습을 했습니다. 자, 10분 동안 풀었었고 바뀐 시험 체제에서는 9분 동안 풉니다.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니면 크게 뭐 변동사항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이게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즉 자신이 한 문제를 풀고 자신의 답안지에 옮겨 적기까지 10분이라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촉박해요. 근데 거기다 1분을 더 줄여서 9분 안에 더 옮겨 적기까지 한다? 이건 더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뀐 시험 체제 유형은 시간 분배가 관건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바뀐 시험 체제는 정확성을 요구하면서도 신속성을 요구하는 시험 유형이다 라고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년도 2021학년도 시험을 대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특성을 가진 시험 유형이다 보니까 조금 더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부터 바뀐 시험 유형 체제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서답형 유형으로 들어선 2014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이제 국어교육론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린트는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예요. 자, 총 7개년 동안 국어교육론은 50문항이 출제가 되었어요. 50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화법, 독서, 작문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화법 영역이 가장 양이 방대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어가기 전까지 물론 다른 영역도 준비를 하시지만은 화법 영역에 굉장히 많은 시간 투자들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시는데, 자, 앞에 분석표를 한번 보시면 화법, 독서, 작문에서 골고루 출제가 되었지만 가장 많이 출제된 영역은 작문 영역이에요. 작문에서 19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독서와 화법은 비슷하죠. 16문항, 15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일까요? 화법 영역에만 너무 치중해서 수업을 하면 화법 영역에만 너무 치중해서 학습을 하면 안 된다. 즉, 다른 영역인 독서와 작문에도 충분하게 시간 투자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작문 영역에서 가장 많은 문항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작문 파트에 있어서도 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세부 주제는 뒤에 나오니까 그때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작문 파트에도 많은 시간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시사점 정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세부 주제를 한번 보실 텐데, 세부 주제를 한번 보시면 이제 화법, 독서, 작문과 관련해서요. 이번에는 3개년치예요. 201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이제 3개년치를 바탕으로 기출된 세부 주제를 한번 정리한 표입니다. 먼저 화법부터 보실 거예요. 화법, 뒤에 독서, 작문이 나옵니다. 화법부터 보시면 화법에서는 이제 발표가 출제가 되었어요. 발표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고, 또 비판적 듣기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토의라든가 또는 말하기, 불안 요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주제 정도는 교육과정으로 커버가 가능해요. 하지만 이론서까지 보셔야 되는 부분은 내용 연결 표현이라든가 또는 대화 원리, 토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화 원리, 토론도 교육과정에 나오지만요. 이번에 출제된 대화 원리나 토론 같은 부분은 교육과정으로 커버가 불가능해요. 이론서까지 보셔야 문제를 푸실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화법 영역에서는 이론서가 조금 더 치중하는 그런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화법을 보셨다면 이제 독서로 갑니다. 독서도 이렇게 다양한 세부 주제들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앞에 보시면 교육과정으로는 가장 대표적이죠? 그렇죠? 즉 독서 파트의 가장 대표적인 읽기 방법이 출제가 되었어요. 읽기 방법에는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그리고 감상적, 창조적 독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비판적 독해와 감상적, 창조적 독해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논증 방법이라든가 또 요약하기 규칙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세부 주제들은 이제 교육과정으로 커버가 가능해요. 하지만 이론서를 또 보셔야 되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읽기 전략, 즉 도해조직자 전략이라든가 질문하기 전략의 기능 등을 좀 물어봤고 또 직접 교수법이라든가 현시적 교수법 이렇게 다양한 교수법들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론서도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작문입니다. 작문을 한번 보시면 프린트를 같이 보시면서 쫓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작문 영역을 한번 보면요. 먼저 교육과정으로 커버가 가능한 부분을 한번 보시면 작문 맥락, 즉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이 있는데 작문 맥락 등이 좀 출제가 되었고 또 작문 전략이라고 하죠. 계획, 생성, 조직, 표현, 고쳐쓰기. 즉 그 중에서 조직하기 단계의 전략을 좀 물어봤습니다. 개요 전략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통일성을 갖춘 글쓰기라고 해서 하나의 성취 기준과 관련해서 통일성의 개념이라든가 범위 등을 물어봤습니다. 이런 부분 정도는 이런 세부 주제는 교육과정으로 커버가 가능해요. 그렇지만 작문과 관련해서 이론 파트에서 좀 보셔야 할 부분은 작문 이론 부분이죠. 즉 형식주의, 인지주의, 사회구성주의, 대화주의 이런 이론, 작문 이론과 관련해서는 작문 개론서, 이론서를 보시고 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작문 영역에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실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을 좀 당혹스럽게 했던 주제, 문제들이 작문 파트에서 좀 출제가 최근에 되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쓰기 지식이라든가 학습 작문이라든가 또
장문 평가 중에서 주요 특질 평가 이런 좀 낯설은 개념들이 좀 출제가 되면서 수험생들을 좀 당혹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낯설은 좀 당혹스럽게 했던 이런 주제들을 좀 대비를 하려면 개론서, 이론서를 좀 보셔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자, 이렇게 화법, 독서, 장문에 대한 3개론치 세부 주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과정, 이론서 이렇게 대비가 가능한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좀 대비를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좀 대비를 할 거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는 5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교육과정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대비를 할 건가에 대해서는 1번 교육과정, 2번 교과서, 3번 이론서, 개론서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2015 현행인 2015 개정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성취 기준을 좀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는데요. 요거에 대한 좀 세부 내용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교과, 그 다음에 교과목, 그 다음에 교과서 이런 용어를 좀 구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즉, 국어 교과의 교과목은 뭐가 있나요? 국어 교과의 교과목은 교과의 하위 영역을 말을 해요. 자, 국어 교과의 하위 영역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과 관련해서 교과서를 생각해 보시면 이 교과서를 가르치는 해당 과목이 있다는 거니까 교과서를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즉, 중학교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중학교를 생각을 해 보시면 중학교 국어 교과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국어를 가르치는 국어 교과목이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고1이 배우는 국어 교과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고1이 배우는 국어 교과서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국어 교과가 있고 또 화법과 장문, 독서, 언어와 매체 이런 교과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화법과 장문, 그 다음에 독서,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이런 교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과목들은 즉 교육과정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과목들이기 때문에 각각 다 하나하나의 성취 기준들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2015 개정교육과정을 공부할 거예요 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015 개정교육과정 안에서 중학교 국어부터 해서 고1의 국어, 화법과 장문, 독서 그리고 언어와 매체와 관련된 성취 기준, 즉 교육과정을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빔 잠깐 보시면 제가 판서를 했던 내용이 여기 제시가 되어 있고요. 언어와 매체 과목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언어는 어떤 과목인가요? 여기서는 문법을 말해요. 문법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법을 좀 제외하고 즉 국어, 그 다음에 화법과 장문, 독서, 언어와 매체 중에 매체를 좀 합하면 총 성취 기준 수가 98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98개의 성취 기준을 조금 체계적으로 좀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5는 조금 불친절해요. 교과서 지금 교육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98개를 학습을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2012, 2009로 좀 보충을 해서 학습을 할 거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교과서입니다. 앞에서는 이제 추상적으로 약간 수상적으로 설명이 된 성취 기준을 살펴봤다면 그 성취 기준 내용이 교과서에 어떻게 풀이가 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교과서를 좀 살펴보는 작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같은 경우는 천재 교과서라든가 또는 미래엔 교과서를 바탕으로 우리가 화법과 장문, 독서, 그다음에 매체, 그다음에 국어에 대해서 교과서 내용을 좀 살펴볼 거예요. 즉 학습 활동 내용을 살펴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요 3, 4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면 하반기 7월부터 11월까지는 이제 문제풀이반, 모의고사반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는 3, 4월 달에 이제 천재교과서나 미래엔 교과서를 주로 봤는데 이것과 이 출판사 이외에 나머지 출판사의
지문이라든가 이런 내용도 이제 하반기 7월부터 11월까지 문제풀이반, 모의고사반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첫 번째 교육과정 성취 기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교과서 내용 살펴본다는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이론이 나옵니다. 이론서는 이론서, 개론서를 말을 하죠. 세 번째는 이론입니다. 최근 시험 추세 유형을 한번 보면요. 예전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에 좀 충실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다면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최신 이론들을 좀 반영한 이론에 치중한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론서를 잘 보셔야 되죠. 앞서 제가 뭐 예를 들었던 거라고 한다면 뭐 쓰기 지식이라든가 학습 작문이라든가 주요 특질 평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많이 되었는데, 자, 그런 부분들을 좀 대비를 해 보시려면 화법, 독서, 작문과 관련해서 다양한 개론서, 이론서들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보시고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화법과 관련해서는 먼저 영락에서 나온 화법 경론을 필두로 해서 국어교육을 위한 의사소통 이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평론에서 나온 국어교육의 이해, 이런 개론서들을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독서와 관련해서는 사회평론에서 나온 독서교육론을 좀 필두로 해서 이제 박희정에서 나온 읽기교육의 원리와 방법, 이 책도 좀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근에 많이 책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나온 개론서가 아무래도 사회평론에서 나온 작문교육론이죠. 자, 이것 이외에 나머지 영락에서 나온 작문교육론도 한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쓰기 지도 방법이라는 개론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법, 독서, 작문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서, 개론서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관련 이론들을 좀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자,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화법, 독서, 작문과 관련해서 이렇게 다양한 개론서, 이론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구비를 해야 되나요? 라는 의문점이 생기실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학원 강의와 별도로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이 개론서들을 모두 구비를 하셔서 이제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자습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이는 참 올바른 교육 공부 방법이긴 합니다. 학원 강의에 의존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개론서를 구매하셔서 이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참 좋은 방법인데, 물론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학원 강의에 있어서 제가 1월 달부터 이제 이론반 강의 수업을 한다고 해서 이 개론서들을 모두 다 준비해 오세요 라고 하는 거는 맞지 않는 얘기죠. 학원 강의에 맞지 않는 얘기니까 이런 다양한 화법, 독서, 작문과 관련된 다양한 개론서를 담은 학원 교재를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1, 2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론반을 좀 진행을 할 텐데, 이때는 빨강 국어 교육론, 빨강 국어 교육론 이론편을 한번 보시면, 이론편을 보시면 다양한 개론서의 이론 내용들을 좀 수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 교재로 수업을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론들은 1, 2월 달에 이론반에서 좀 소화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가서 7월부터 11월까지 문제풀이반, 모의고사반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풀고 그리고 해설지를 배부를 해서 나머지를 좀 소화를 해 볼까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교육과정, 교과서, 그 다음에 이론서, 개론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 11월 23일에 치러진 이제 교원 임용시험, 즉 국어교육론 파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제 기출문제를 좀 수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프린트를 한번 보시면 6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좀 수록이 되어 있어요.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보시면 해당 문제하고 예시답안을 제가 좀 넣어 놨습니다. 예시답안은 제가 작성을 한 것이고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에 돌아가셔서 어느 주제가 출제가 되었고 또 어느 깊이, 어느 수준 정도로 출제가 되었는지를 한번 풀어보시라고 제가 제공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좀 여기서 보충 설명을 제가 드려보자면, 최근에 이제 시험을 치르시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요번 시험에 대한 좀 평을 간단히 좀 설명을 해보자면은 한 줄 평 정도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설명을 해보자면, 시험을 풀 때는 쉬웠으나 뭐 막상 나와서 보니 어려웠네 라는 정도로 좀 평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유가 있어요. 시험을 풀 때는 쉬웠다 라는 데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낯익은 주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낯익은 주제들이 출제가 되었어요. 자, 앞에 A형만 예시로 잠깐 보시더라도 발표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상호 교섭작용, 교섭행위 나왔고요. 문제 해결 구조, 도해 조직자, 그 다음에 읽기 방법,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준비하는 비판적 읽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장문 파트에서는요, 현시적 교수법, 직접 교수법 나왔고, 그 다음에 내용 조직하기 단계의 전략 등을 물어봤습니다. 즉 낯설은 주제들이 별로 없어요. 즉 낯익은 주제들이 출제가 되어서 쉽게 느껴졌을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어려운 문항일수록 암기형으로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즉 자료를 제시해주고 그 자료를 읽고 풀 수 있도록 자료 제시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시험이 좀 쉽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하지만 시험을 풀고 나오니 막상 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 어려웠던 이유에도 어려웠던 부분도 이유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우선은 맨 처음 바뀐 시험 유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 유형이 바뀌면서 시간이 촉박했어요. 시간이 촉박하면서 빠르게 문제를 풀다 보니까 조건을 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조건을 다 못 갖춘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작성 방법에 있는데요. 작성 방법에 나름 까다로웠다. 이런 이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좀 예시를 들어보면 뭐 종전의 시험 같은 경우는 뭐 시험 문제에 있어서 틀린 부분을 찾아라 라고 출제를 했다면 이번 시험 유형은 틀린 부분도 찾고 그 이유, 근거도 같이 서술하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작성 방법이 까다로웠다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시험이 좀 쉽게 느껴졌지만 막상 나와보니 어려웠다라는 그런 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들을 좀 바탕으로 좀 결론을 한번 지어보자면요. 최근에 치러진 11월 23일에 치러진 그 시험 유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는 정확성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누구나 시간이 촉박했고 촉박한 시간 속에서 작성 방법에서 요구하는 답안을 써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얼마나 작성 방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답안을 내가 작성했는지 그 부분이 이제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정확성이 이번 시험에서도 중요하게 됐던 것처럼 앞으로 2021학년도 교원 임용 대위 시험에서도 정확성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확성에 초점을 두고 이제 공부 방법을 좀 잡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최근에 기출된 이론서, 최근에 기출된 이 국어교육론 기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았고요. 자, 다음은 넘어가서 이번에는 2021학년도 교원 임용시험을 대비하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아무래도 이 내용이 오늘 설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프린트로는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시험 유형 추세를 잠깐 말씀을 드려야 돼요. 최근 시험 유형 추세를 보시면 평을 한번 해보자면요. 예전에는 교육과정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다면 최근에는 이론서에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문제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내려면 적용력을 기르셔야 돼요. 적용력을 기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적용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제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적용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기초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기초에 충실하셔야 돼요. 기초에 충실하셔야 적용력을 기를 수 있어요. 이는 무슨 말이에요? 뭘 알고 있어야 적용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초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암기력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암기가 뒷받침이 돼야 적용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거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에 있어서 최근 시험 유형은 이제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적응력에 좀 초점을 두고 이제 적용력을 좀 길러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적용력을 기르기 위해서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좀 설명을 해보려고 공부 방법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육 과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육 과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먼저 교육 과정을 좀 충실히 좀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는 무슨 말이냐? 기출 문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19학년도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2019학년도에 출제된 문제인데 화법과 작문과 관련해서 담화 공동체의 담화 관습, 작문 관습을 적는 기입형 문제입니다. 즉 담화 관습, 작문 관습을 정답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러한 힌트 등을 줬어요. 근데 담화 관습과 관련해서 2015 개정교육과정을 한번 보시면 화법과 작문의 4-3번 성취 기준입니다. 자, 여기서 담화 관습, 작문 관습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화법과 작문의 방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화법과 작문 활동에 참여하는 화자나 청자, 필자, 독자의 태도를 해석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성취 기준 내용이 그대로 힌트로 제시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 지금 성취 기준을 좀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신 분들은 요 담화 관습을 적는 문제에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좀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충분하게 또 반복적으로 이해를 하고 좀 암기를 해 두셨으면 좋겠다. 이걸 저는 첫 번째 공부 방법으로 좀 뽑아왔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교육과정이라면 두 번째는 이제 개론서, 이론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론서, 이론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즉 개론서, 이론서를 좀 꼼꼼하게 보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많은 분들이 개론서, 이론서를 이제 각자 살펴보세요. 각자 살펴보시는데 근데 이론서, 개론서를 보는 방법을 살펴보면은 이해하는 정도로 많이 읽고 넘어가세요. 즉 이해를 하고 이렇게 이해가 됐지? 라는 이해 정도로 이제 유무를 판단을 하고 개론서를 쭉 읽으면서 정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정리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 개론서도 이해에서 멈추지 말고요. 자신만의 노트를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정리 노트라든가 서브 노트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뭐 개론서, 이론서를 정리한 정리 노트라든가 두 번째는 핵심어를 좀 뽑아본다든가 핵심어를 정리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개론서, 이론서를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도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학년도에 역시 출제된 독서 문제예요. 독서 문제인데 독서의 범위가 이제 개인적 영역에서 사회적 영역으로 점차 확대된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회적 영역을 적는 문제예요. 근데 사회적이라는 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힌트를 줬어요. 즉 앞에 잠깐 보시면 독서는 독자 개인의 경험과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의미를 구성하는 활동이다. 자, 최근 협동학습의 원리를 반영해서 독자들이 글에 대한 이해와 반응들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 해당 주제와 관련해서 사회평론에서 나온 독서 교육론을 한번 보시면 앞에서도 보실게요. 독서는 독자의 개인 경험과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의미를 구성하는 활동이다. 자, 최근에 협동학습의 원리를 반영해서 공동체가 독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설명하고 있죠. 즉 개론서의 내용이 그대로 힌트로 출제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한다면 개론서, 이론서도 그냥 이해 영역으로 넘어가기보다는 즉 자신만의 정리 노트를 만든다든가 또는 핵심어를 또 따로 정리를 해둔다든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두 번째 공부 방법으로 개론서, 이론서를 좀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공부 방법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자, 첫 번째가 교육과정이었고요. 두 번째가 이론서, 개론서, 세 번째는 기출입니다. 자, 기출도 많이 중요해요. 자, 기출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먼저 여기 앞에 문제를 보시죠. 자, 기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학년도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토론 문제인데요. 반대신문식 토론에 관련된 문제예요. 반대신문식 토론과 관련해서 주로 정책 논제를 다룬다. 그래서 토론에서는 찬성 측이 입증의 부담을 적는 문제입니다. 입증의 부담. 지금 입증의 부담이 무엇인지 몰라도 돼요. 자, 입증의 부담을 적는 문제인데, 자, 2014학년도 문제죠? 자, 그 이전에 출제된 2011학년도 문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발문을 보시면
정책 논제와 관련해서 입증의 부담 원칙을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보기 5번을 보면은 좀 입증의 부담이라고 아예 제시를 하고 있죠. 즉 이전 기출 문제의 발문이나 보기에 언급됐던 내용이 그 이후 기출 문제에 반복 출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그렇다면 이전 기출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공부를 하실 때 많은 분들이 기출 문제를 풀고 내가 맞았으면 넘어가세요. 즉 맞추고 틀리는 그런 부분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기보다는 기출도 푸시면서 중요점이 어딘지를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즉 중요점을 좀 파악을 하시면서 기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풀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시기 순으로 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건 찾기 나름이지만 뭐 2003학년부터 3학년도 문제부터 푸신다. 그래서 2003학년도부터 최근이 2020학년도 문제를 뭐 이렇게 푸시던 뭐 이렇게 푸시던 시기별로 푸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제별로 모아서 풀 수가 있습니다. 주제별로 모아서 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앞에 제시된 내용이 토론이다 보니까 토론 문제끼리 다 모아서 토론 문제만 푼다든가, 이렇게 주제별로 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후자인 주제별 방법이 더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5, 6월 달에 기출문제 정복반을 운영을 할 때는 주제별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주제별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반복되는 내용들이 보여요. 아, 입증의 부담이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구나. 반복되는 내용이 보이고요. 핵심 부분이 어딘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기출을 푸실 때 중요점을 파악을 하시고 또 문제를 풀면서 해당 부분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숙지를 해두시라. 즉 입증의 부담이라고, 입증의 부담이 강조점이네 라고 한다면 이 입증의 부담을 푸시면서 여기에 대한 개념을 같이 적어두시고 숙지를 해두시면 좋죠. 자, 이렇게 세 번째, 기출에 대한 강조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계획을 좀 세워보시라는 겁니다. 계획. 이 부분은 프린트 17페이지, 18페이지를 같이 보시면서, 참고로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7페이지, 18페이지를 보시면, 17페이지를 보시면은 연간 계획이 나와 있을 거예요. 연간 계획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주간 계획에 대한 예시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조금 건강한 수험 생활을 하시려면 주체적으로 자신이 계획을 세워서 수험 생활을 이끌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말을 제가 들어보면은 학원 강의를 쫓아가기만도 힘들어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학원 강의에만 의존을 하기보다는 주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제 학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하신다면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다양한 개론서들도 개인적으로 구비를 하셔서 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연간 계획, 그 다음에 뭐 연간 계획, 상반기, 하반기 계획, 그 다음에 주간 계획, 이런 것 계획을 세워서 좀 건강한 수험 생활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연간 계획 예시표를 잠깐 보시면 연간 계획이에요. 연간 계획을 잠깐 보시면 1월부터 시험을 치르는 11월까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1월 달에 나는 화법교육론을 봐야지. 그리고 2월 달에는 독서교육론을 봐야지. 그리고 3월 달에는 장문교육론을 봐야지 라고 계획을 좀 세워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월별로 내가 무슨 책을 봐야지 라는 계획만 세우면 뭐래요? 실질적으로 세부 계획이 나와야 그걸 실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주간 계획으로 다시 한번 세워보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있다면 먼저 1월달 화법교육론을 먼저 이제 공부를 하실 텐데, 계획을 세워서. 그렇다고 교육론을 일주일 내내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른 게 공부할 게 굉장히 많은데, 그죠? 그렇다 보니까 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봐야지 라는 계획을 세우셨다면,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화법교육론 10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봐야지 라고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 다음 뭐 금요일 정도에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 정도까지 봐야지,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까지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제 체계적으로 수험 생활을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연간 계획, 그 다음에 주간 계획에 대한 예시표를 제시해 드렸는데요. 그 예시표를 한번 보시고 나름의 계획을 좀 세워서 내년도 2021학년도 이제 교원 임용 시험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주체적인 수험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네 번째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 방법, 내년 2021학년도를 대비하는 공부 방법을 총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과정, 그다음에 개론서, 기출, 그다음에 계획을 세워라. 요 4가지를 좀 명심해 두시고 좀 건강한 수험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제 넘어갈 거예요. 앞에서 이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내년도 국어교육론은 어떻게 대비를 하는지 그 내년 1년 커리큘럼 강의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내년도 강의 계획이에요. 자, 앞에서 제가 쭉 설명을 드리면서 이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굉장히 강조했고 그 다음에 기출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1, 2월 달 같은 경우는 국어교육론 이론반을 좀 진행을 합니다. 즉 화법, 독서, 작, 화법, 독서, 작문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서, 개론서를 앞에서 보셨잖아요. 그런 이론서, 개론서를 수록한 빨간 국어교육론 이론편을 바탕으로 이론 내용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게 1, 2월 달이에요. 자, 1, 2월 달에 이론을 봤다면 3, 4월은요 교육과정반으로 넘어갑니다. 교육과정반으로 넘어가서 앞에서 총 몇 개의 성취 기준? 98개의 성취 기준이었어요. 그죠? 98개의 성취 기준을 좀 체계적으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근데 성취 기준뿐만 아니라 이때는 성취 기준이 풀이된 교과서 내용도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교과서 내용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요 교과서와 관련해서는 지금 안내서를 보시면은 좀 프린트를 보시면 이제 개강 임박해서 공지사항을 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공지사항을 그때 꼭 참고를 해주세요. 지금은 없습니다. 자, 개강 임박해서 공지사항을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5, 6월 기출반으로 넘어가는데 5, 6월 달은 기출동형 문제 전곡반이에요. 즉 1, 2월 달, 3, 4월 달에 이론이나 이제 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학습을 했다면 학습을 했으니까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봐야죠. 그죠? 그래서 5, 6월 달에 넘어가면은 기출 동형 문제 전곡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요. 그리고 기출과 유사한 형태의 문제를 만들어요. 그걸 동형 문제라고 했는데 유사한 문제인 동형 문제를 만들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적용력을 기릅니다. 즉 기출 문제를 풀면서 반복 학습을 한다면요, 동형 문제를 풀면서 이제 적용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 6월 달은 기출 동형 문제 전복반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자, 이러다 보면 이제 상반기가 금세 지나요. 상반기가 금세 지나고 이제 하반기로 넘어오는데, 하반기로 넘어오면은 이제 9월 달을 기점으로 이제 영역별 문제풀이반, 그다음에 최종 모의고사반으로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영역별 문제풀이반은 9주 과정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최종 모의고사반은 8주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영역별 문제풀이반은 총 9주잖아요. 그래서 9주이기 때문에 3주씩 단위로 나눠서 맨 처음 3주는 화법, 그 다음 4주부터 6주까지는 독서, 그 다음 7주부터 9주까지는 작문 영역에 대한 문제를 풀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9주가 끝나면 그 다음은 최종 모의고사 반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는 화법, 독서, 작문의 전 영역의 문제가 혼합이 돼요. 그래서 교육론뿐만 아니라 문법이나 문학도 같이 혼합된 즉 우리 현행 시험지 형태의 문제 형태로 시험지 형태로 이제 문제를 풀고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좋아요. 자, 잠깐 여기 보시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는 국어교육론에 한해서는 국어교육론은 금요일날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금요일날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오전 9시 30분부터 16시까지 수업을 진행을 해요. 웬만하면 16시 이전에 수업을 끝내드리려고 노력을 하겠고요. 근데 하반기 넘어오면 7월부터 11월까지는 수목 종일반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수목 종일반이. 수목 종일반이라는 것은 국어교육론만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국어교육론, 문법, 문항이 이제 함께 세트로 이제 수업이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목 종일반으로 수업이 운영이 되는데 수요일날 나오시면은요, 수요일날 나오시면 아침 한 9시 정도부터 이제 12시 20분 정도까지 문제를 드립니다. 문제지를 드려요. 그러면 문제를 좀
개별적으로 풀어보시고요. 시간을 재서. 그 다음에 이제 12시 20분부터 대략 유동적이긴 하지만은 뭐 13시, 뭐 30분, 20분까지는 점심을 드십니다. 점심을 드시고 그 이후에 수요일 오후 같은 경우는 문법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요일이 지나요. 그 다음 목요일로 들어가면은 목요일은 오전, 오후로 좀 나뉘는데요. 오전 같은 경우는 이제 문학 부분에 대한 해설 강의를 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오후 같은 경우는 국어교육론에 대한 해설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하반기 같은 경우는 수, 목, 이틀 종일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금요일이 비어요. 상반기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국어교육론을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하반기는 금요일이 비어요. 그러면 금요일은 무엇을 하느냐? 금요일은 여기서는 국어교육론에 한해서 문제를 푸셨으니까 첨삭반을 진행을 합니다. 첨삭반을 진행을 하는데 무료로 운영되는 그런 반이고요. 요거는 잠시 뒤에 나오니까 그때 보충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간 계획 보셨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내년도 2021학년도 이제 국어교육론을 들으시는 수강생분들께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료. 자, 앞에 보시면 1, 2월달 같은 경우는 이론반이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화법, 독서, 작문과 관련된 이론들을 좀 정리하는 반인데, 이 이론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이론서를 보시면 줄글로 줄줄줄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학습을 하시려면 마인드맵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1, 2월 달에는 마인드맵을 제공을 합니다. 이번에 새로 개정을 했어요. 작년 마인드맵 아닙니다. 새롭게 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3, 4월 달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반이 운영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면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성취 기준별 마인드맵을 또 제공해 드립니다. 이거는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거예요. 작년에는 마인드맵이 없었는데 올해는 이제 2021학년도 대비해서는 교육과정반에 대한 마인드맵도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5, 6월달 반은 무슨 반이라고 했나요? 5, 6월달은 기출문제, 동영문제 정복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기출문제집. 근데 기출문제집만 가지고 문제를 풀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 하나하나 기출문제에 대한 기출 해설지를 좀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기출 동영문제 정복반이라는 명칭답게 또 동영문제를 제공해 드리고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제 7월부터 11월까지는 문제풀이반, 그 다음에 모의고사반이 좀 진행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교재가 따로 없습니다. 하반기는 교재가 없어요. 문제지, 해설지 다 제공을 해드리니까 그냥 오시면 되는데, 자, 문제지만 제공해드리면 안 되니까 이제 해설 강의 할 때 해설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해설지 제공해드리고요. 그 다음 세 가지 정도는 이제 국어교육론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자, 주제별 보충 문제를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문제풀이반 1주차에 자아 개념에 대한 문제를 풀었다. 자아 개념에 대한 문제를 풀었다면 자아 개념에 대한 보충 문제를 더 제공해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충 문제를 제공해 드리면 그 문제를 풀어보시고 또 분석력을 좀 길러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충 문제를 제공해 드린 거 이번에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고요. 그 다음 빈틈 공략 프린트를 한번 제공해 드린다는 거예요. 빈틈 공략 프린트.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빈틈 공략 프린트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연설을 주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고 개론서를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연설에 대한 내용을 싣고 있는 개론서가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런 개론서들이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 2월 달에는 이 1번 개론서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5, 6월 달 가서는 2번 개론서로 정리를 했고, 그리고 하반기에 가서는 3번 개론서로 문제를 풀고 정리를 했다라고 하죠. 근데 여차 시간이 없어서 또는 내용이 계속 반복될 거 아니에요. 뭐 다 다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연설을 싣고 있는 게. 그래서 4번 해설지를 만약 보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 4번 해설지에서 따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4번 개론서에만 실린 특정 내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때는 3개의 개론서로 대비를 했다고 해도 못 맞출 확률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 빈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고자 빈틈 공략 프린트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빈틈 공략 프린트를 만들고 매 수업 시간마다 말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간단하게라도 좀 해볼까 합니다. 그게 빈틈 공략 프린트라고 해서 이번에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첨삭을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국어교육론은 첨삭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푸시고 답안지에 적으셨으면 그것을 제가 받아서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하고 그것을 이제 풀이를 해서 이제 채점도 하고 그다음에 코멘트를 달아서 드리는데, 첨삭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 대면 첨삭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면 첨삭이 있습니다. 서면 첨삭이 있어요. 자, 대면 첨삭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다가 채점도 하고 코멘트도 달고 했으면 저와 얼굴을 맞대고 마주보고 궁금한 점도 질문하는 그런 얼굴을 맞대고 서로 만나서 하는 대면 첨삭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서면 첨삭 같은 경우는 뭘 굳이 부담스럽게 만나기까지 하냐, 그냥 종이에 적어서 달라, 이러신 분들은 서면 첨삭을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면 첨삭, 서면 첨삭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년에 진행을 했었는데 반응이 꽤 좋았어요. 그래서 이 서면 첨삭, 대면 첨삭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공되는 자료 그리고 제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1, 2월 달에 바로 수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론반 수업에 대한 진도, 계획표가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즉 프린트 20페이지를 보시면 1, 2월 달 이론반 수업 계획에 대한 상세 계획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빔 자료는 좀 뭐라고 할까요? 공간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제가 물결 표시를 좀 해놨어요. 근데 20페이지를 보시면 세부적으로 다 자세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해당 주차에 어떤 주제들을 학습하는지 좀 미리 쭉 보시고, 그리고 나서 본인의 입장을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 2월 계획표고요. 그 다음 이거 설명해야죠. 빨강 스터디 운영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앞에서 상반기 같은 경우는 정규 수업이 몇 시에 끝난다고 했나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오전 9시 30분에 시작을 해서 대략적으로 16시까지, 16시 이전에는 끝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16시에 끝나면 뭘 곧바로 집에 가시겠어요? 남으셔서 복습 스터디 한번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대략 언제까지? 16시부터 18시까지 한 2시간 정도만 스터디를 진행하셔서 복습력도 기르고 적용력도 좀 길러보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스터디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스터디를 운영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1, 2월달, 3, 4월달 4달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 2월달에는 이론반이다 보니까 이론 내용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요. 3, 4월달은 교육과정반이다 보니까 교육과정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합니다. 즉 어떤 스터디냐? 빈칸 마인드맵을 제공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차별 연습 문제를 제공해 드린다는 거예요. 이건 좀 예시를 들어봐야 되는데요. 1월 개강 날짜를 한번 살펴보니까 국어교육은 금요일 같은 경우가 1주차 같은 경우는 2주차, 1주차 같은 경우는 1월 10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주차 같은 경우는 그럼 1월 17일이겠죠? 자, 1주차 때 이제 학습을 했어요. 그러면 2주차 때 수업 시간에 금요일날 오시기 전까지 그냥 오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1주차 때 학습했던 내용을 그대로 복습을 한번 하고 오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2주차 때 이제 스터디가 시작이에요. 1주차는 안 합니다. 스터디를 2주차 때 시작을 해서 이때 2주차 때는 1주차에 학습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드려요. 어떤 자료? 빈칸 마인드맵, 그리고 해당 주제에 대한 연습 문제를 제공해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주차 때 자아 개념에 대한 학습을 했다면 이 스터디 자료로 자아 개념에 대한 빈칸 마인드맵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빈칸 마인드맵 채워보고, 그리고 적용력 기를 수 있게 연습 문제 제공해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 마인드맵을 한번 채워봄으로써 여기서는 이제 복습하는 능력을 좀 길러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별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이때는 여기서는 적용력을 한번 길러볼 수 있는 스터디입니다. 무료로 직강생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운영되는 스터디이고요. 그래서 참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스터디의 장점은요, 지금 2시간 동안 이제 국어교육론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간 이외에 이제
모둠을 구성을 해드릴 건데 이 시간 이외에 나머지 시간, 뭐 예를 들면 주말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나머지 평일 시간에 다른 주제의 스터디를 운영하셔도 돼요. 같은 모둠원끼리. 그러니까 이제 모둠원을 이제 스터디를 구성해주는 그런 스터디라고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터디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자, 진행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먼저 수업 1주차 첫 시간에 1월달 첫 시간에 스터디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요. 신청을 받으면 제가 임의로 4인 1조로 모둠을 편성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모둠이 편성이 되면 모둠원끼리 이제 16시부터 앉아서 이제 빈칸 마인드맵도 한번 채워보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연습 문제를 풀어보고 자신이 작성한 답안지를 같은 모둠원끼리 이제 돌려 읽기를 하고 피드백을 제시할 건데 이 돌려 읽기를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효과가 있습니다. 즉 남의 답안지를 봄으로써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을 떠올릴 수가 있고요. 또한 나는 적지 못했는데 이분은 잘 적었네 라고 해서 일종의 자극제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 돌려 읽기를 하고 또 피드백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좀 하고 그리고 스터디를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 합니다. 이런 순서로 해서 대략 16시부터 18시까지 2시간 동안 스터디를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내년 2021학년도 교원 임용 시험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 방법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대비를 해야 되는지 공부해야 되는 영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국어교육론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국어교육론에 좀 한정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양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스터디도 좀 참여를 해보시고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다양한 개론서를 좀 활용을 하셔서 주체적으로 계획도 세워서 주체적인 좀 수험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전반적으로 제가 내년도 교원 임용시험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같은 경우는 궁금하신 점을 좀 손들고 말해보세요 라면 잘 질문들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궁금한 점을 제가 물어보시면 답변을 드리는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고 질의응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자, 인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